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자, 바깥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도 날씨는 그닥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씨는 좀 추위에 바싹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오후장 들으면서 좀 풀리는 모습이었죠. 자, 날씨만큼이나 변덕이 심한 우리 정씨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흘러갈지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제의 1분 정리한 화면 좀 보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화제 1분을 보고 왔는데요. 이마트, 즉 마트 영업 제한 위법 판결, 요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마트가 52주 신고가를 갔다는 요게 좀 기사가 눈에 좀 띄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여당이 압승했다. 자,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합한 아베의 자민당 쪽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이제 엔저 된설이 예고가 되고 있다. 요게 좀 기사가 눈에 띕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를 빛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오현진 멘토님하고 양경석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인사도 잘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죠? 혀가 자꾸 꼬입니다. 자, 오늘 시작, 먼저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장이 1900선만 되면 저점을 확인하는 것 같고, 네. 그쯤 되면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1900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그럼 시장은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오현진 멘토님께서 간략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예. 일단은 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슈는 결국은 이제 국제유가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시장에 안 좋은 건 아니죠.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만큼 뭐 소비에 대한 여력,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품이든 환율이든 간에 한 방향성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것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불안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유가 하락에 의한 소비 확대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까지도 노이즈가 되고 있죠. 조기 총선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반영되면서 시장이 급락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 하락 같은 경우 경기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죠. 예전에 반도체 치킨 게임처럼 에너지의 패권 전쟁이 좀 진행되는 수준의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로존의 비중이 3%밖에 안 되고 예전보다 재정 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뭐 그렉시트라든지 디폴트를 논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어차피 전반적으로 밀린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밀렸어도 국내 증시가 안 좋아서 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추세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급락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부분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의
경우 금일까지 순매도 흐름이었지만 선물은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이 매도한 자금을 이제 빼가지 않고 아직까지는 한국에 머물러 있다. 언제든지 국내 증시에 다시 유입될 수 있는 희망을 좀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분명하게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멘토님께서 이제 1900선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1900포인트, 그러니까 10월 중순 정도죠. 1900포인트를 하회할 때는 PBR 1배 매력이 부각되면서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 들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900포인트 아주 잠깐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9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하향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1900포인트를 기점으로는 반드시 하방 경직성이 생길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번 주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이제 반등하겠지만 빠른 반등은 아닌 바닥을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다음 주 정도는 돼야 시장이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반등 시도는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당장 급한 반등보다는 서서히 점진적 반등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다음 주쯤에 어떤 흐름들은 좀 잡혀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양경석 멘토님, 지금 시장 보면 악재가 막 한꺼번에 투투투투투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그다음에 지금 일본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문제 악재들이 한꺼번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런 악재들 속에서 조금 그나마 우리가 이 증시에서 희망, 즉 꽃을 볼 수 있다면 어떤 꽃을 좀 봐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시장 구도를 보면 2014년도에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단 최근 1년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확인한 부분은 1900선에서의 잠깐, 물론 이제 이탈은 잠깐 있었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1900선을 지키면서 계속 지지력을 가져왔다. 지난주에 특별히 지난주 초반까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특별히 지금 시장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내년 2월 달까지 자사주 매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체결된 그 수량으로 봤을 때도 상당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자사주 매입도 같이 병행해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크게 밀리기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지난주에 컬러블 데이, 소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일시적으로 문제를 받았던 그 부분이 악재의 성격이 과연 시장을 계속 지배할 수 있는 악재냐, 아니면 비교적 이른 시간에 끝날 수 있는 악재냐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에 대한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최근에 3년간에 걸쳐서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된 악재입니다. 그것이 재탕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소위 유럽연합의 소위 그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의 기대치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악재로 봐서는 안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요. 특별히 한국 시장, 글로벌 마켓이 지금 하향으로 꺾였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릅니다. 아직도 미국 시장이 견조함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난주와는 다르게 소위 선물이 이제 3월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이제 배당 관계도, 이제 배당 낙 관계도 있고 그걸 반영을 이미 시켰는데 오늘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5,500억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현물 시장에서는 한 3,0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수급에 있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특별히 연기금이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1,000억 원이 넘는 매수세를 왕성한 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기관들이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단 배당을 받을 것들과 내년으로 넘어갈 물량들이 이미 연기금 같은 데서는 확보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장이 크게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특별히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1900선을 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은 좀 보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의 머무는 시간은 가지지만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는 측면에서 내년도를 겨냥한 선침해의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 에너지가 풍부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를 바로 들고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이는 지난 주말부터 움직임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그 인터플렉스를 비롯한 모바일 부품주라든가 낙폭 과대한 것들 중에서 올해 내년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는 것들의 선침해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는 점은 시장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분 다 1900포인트 선은 저점 부근이 맞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는 얘기를 좀 주요 요지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양경석 멘토님 방금 얘기를 해 주셨고, 오현진 멘토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 1900선은 어찌됐든 조금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선물에서 방향성을 지금 좀 돌려놨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자, 그럼 외국인들이 어느 중심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시장을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들긴 좀 무리가 있는 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섹터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특정한 섹터가 어떤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IT 업종인 것 같아요. 지금 4분기에 부진한 실적에서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 섹터 자체가 IT 업종군입니다. 그래서 IT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IT 부품주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어쨌든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IT 부품주가 전반적으로 같이 무너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은 IT 부품주까지 같이 밀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찌됐건 간에 파트론이나 옵트론텍, 디지털옵틱,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IT 부품주에 대한 투자 심리 호전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IT 부품주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비교적 좀 강세 흐름을 사물인터넷과 같이 보여주는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대형주군에서는 역시 지배구조 관련 기업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장착시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제일모직이 또 상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제일모직에 대한 관심,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이슈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고, 제일모직이 상장된 이후에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군, 예를 들면 뭐 현대그룹주라든지 LG그룹주의 지배구조 이슈가 또 함께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대형주 중에서는 지배구조 이슈가 관련되는 삼성그룹주와 기타 대형주들, 중소형주 중에서는 IT 부품주를 가장 먼저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일단 지난주에 현대차를 좀 들고 나오셨어요. 그죠? 네네.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도 지금 앞으로의 향후 먹거리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들이 전자 쪽하고 자동차 쪽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네. 오현진 멘토님 생각도 같다고 지금 좀 판단을 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종목을 볼 때 보통 개별적인 종목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업황 중심으로 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업황 전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를 들고 나온 것이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가지고 나올 종목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주로 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업황적인 부분,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IT랑 자동차는 내년 초 정도에는 분명히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종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경석 멘토님이 차트를 정말 잘 보시니까요. 제가 차트상으로 질문을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속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언제쯤, 좀 긴 얘기를 해보자고요. 언제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가 내년 하반기가 상당한 코스피의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원년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중국,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아베노믹스가 들어오면서 약 한 80조 엔 정도를 풀어가지고
주가를 부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걸 일단 판단이 되고요. 글로벌 마켓 중에서 가장 우리 한국 증시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중국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가 3,000포인트에 도달을 했다. 지난 금요일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약간 거시적으로 우리가 보면 향후 전 세계의 성장 동력이 중국으로부터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사인이 올해 나왔다. 그것이 내년도에 구도를 잡아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2000년도 초에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12%가 넘는 엄청난 고성장을 구가를 할 때 그때 난리를 치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중국과 연관된 석유화학 쪽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5배씩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중국 경기가 상당히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 원유 유가도 원유라든가 그다음에 전 세계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다운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7%대, 7.5%대 이렇게 나가는데 내년도에 중국 경기가 상당한 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섹터가 이제 내년까지 이제 물론 연말에 제가 다시 또 강의를 드리겠지만은 내년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쪽이 중국 수요와 관련된 한국의 업체들의 변화. 특별히 IT 좀 전에 우리 멘토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IT 부품 쪽에 상당한 매력도가 높아졌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대형 어떤 그 기술력이 그동안에 수출 위주로 갔던 대형주보다 IT에 집중된 고부가 가치, 집약, 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소업체들이 도약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블루오션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물 인터넷 쪽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 부분은 광범위하게 한국의 주가를 한 단계 성장시킬 그러한 부분 섹타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부분을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 장세는 비교적 괜찮은 형태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4%대가 좀 못 미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제는 조금 풀어져 나갈 기미가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특별히 중국과 관련된 그런 시그널들이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내년 하반기에 어떤 박스권 돌파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현물이 그러니까 주식이 전 고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에서 전 고점 돌파가 안 되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밀고 내려왔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언젠가는 이 박스권을 뚫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좀 빠른 시간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은 빠르게 급속도로 또 빠른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본 열린여당이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14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일본 열린여당이 3분의 2 이상의 표를 확보하며 아베노믹스의 건재함을 과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는 앞으로 4년간의 추가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선거가 끝난 후 각 증권사에서는 발빠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재탄생으로 달러엔 환율은 선거 이후 더 오를 것이란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아베의 승리는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내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가정할 때 달러엔 환율은 내년 봄까지 지속적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4월 지방선거와 2016년 여름 참의원 선거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의 모든 재료가 소멸된 주식시장. 과연 아베노믹스의 탄력으로 엔저가 재기하게 될지, 엔저 기조가 계속될 경우 국내 산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과 함께 기사회생한 아베노믹스에 대처하는 전략이 공개됩니다. 예, 아베가 재집권에 성공을 한 듯 보입니다. 자, 이거 참 아베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만은 그 바람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상대편 야당이죠. 민주당하고 일본 유신회가 참 멍청한 짓을 좀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민당하고 공명당의 연합을 깨지를 못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 얘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지 멘토님, 네. 1조를 더 푼대요. 1조에는. 네. 예, 이 1조엔을 더 풀면 그럼 지금 계속해서 엔저의 속도를 가속화 더 시키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게 일본의 이 문제는 사실상 환율 정책의 문제가 아니었고 네네. 그들이 국제화를 미리 좀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더 많은데 네네. 이걸 굳이 환율로만 풀고자 합니다. 아베가. 네네. 자, 이 아베의 생각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그리고 이 아베의 생각이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거의 예상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자민당 같은 경우 의회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여당인 공명당과 합쳤을 때 이제 의석수의 3분의 1을 채우기 때문에 분명히 엄청난 힘을 가졌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아베노믹스가 다시 한번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의 정책을 뭐 그렇게 지지해서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표율 자체가 52%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그만큼 낮아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것과는 이제 관계없이 어찌되었던 간에 아베노믹스가 더 강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베노믹스 정책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아베노믹스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그리고 소비세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인상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정책들은 국내에서 큰 관심사는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양적 확대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약 80조엔 규모의 양적 완화를 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완화 정책을 더 시행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베노믹스 자체는 이제 엔저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죠. 엔저로 인해서 수출 기업의 실적을 개선시키고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올리고 그것으로써 이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지금 연결고리가 잘 들어맞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베노믹스는 엔저와 거의 동의어라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사실 일본이 아주 공격적인 완화책을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엔저 정책에 대한 부작용들이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입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좀 덜은 것은 사실이지만, 엔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엔화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것 자체를 크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1차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담감도 역시 작용을 하고 있고, 완화 정책이라는 게 사실 없는 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빚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국가 부채가 230%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완화 정책을 실행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90조 원, 100조 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약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지만, 무조건적인 약세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엔화 약세를 예단하지 말고 조금 엔화가 정말로 이제 약세 구간으로 진행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선거 결과가 환율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엔화가 급락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엔화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그 뒤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 미리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 걱정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차분히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이런 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기조가 꺾일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또 기조를 이런 식의 계속 이어간다고 해서 지금 아베가 그냥 일본의 어떤 경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당장 내놓을 수도 없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양경석 멘토님께 질문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길 바랬습니다, 사실. 그렇죠. 안 되길 바랬는데 네. 이왕 됐습니다. 네. 이왕 어쩔 수 됐는 건 없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왕 저들은 이미 방향은 뚜렷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가 이걸 잘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환율 특히 환율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부. 굉장히 예. 취약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좀 내놔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환율에 취약한 우리 증시,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는 우리가 참 상당히 어려운 그 국면에 처했던 부분들이 최근 2, 3년 동안의 미국의 정책을 보면 미국이 달러화 약세를 계속 용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들이 재정의 적자를 계속 용인하면서도 달러 약세를 용인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쪽을 택해서 그것이 결국은 미국 증시를 살려놓는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는 그러한 현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전 세계가 이제 버팅김 역할을 해왔는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이 자기들의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이제 자기들도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하는 쪽을 택한 거죠. 전 세계 공조화 현상인데 그것들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유럽 연합들이 공조를 해가지고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풀어서 역시 부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서서히 그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최근에 보여오고 있고 이 전 글로벌적인 현상인데 아베가 엔화를 돈을 풀기 전에 달러당 엔화 환율이 100원대 정도에서 지금 현재 이제 120원대가 7년 4개월 만에 120원대를 터치한다고 지금 오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20%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기조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130원 정도까지 달러당 엔화 환율이 130원 정도까지 보는 것 같은데 아까 오영근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된 폭이 올라간 폭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20% 정도면 뭐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30달러당 130엔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반영한 속도처럼 가파르게 반영할 가능성은 좀 덜하지 않는가. 저도 일단 그렇게 판단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내의 문제인데 한국이 지금 여기에 대한 글로벌 마켓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의 대처가 좀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사실 글로벌 마켓의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 한국이 지금 따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기업들이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투자를 정확하게 유인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확 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찔끔찔끔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제 동향을 봤을 때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이제는 한국의 방향성을 제시를 좀 해야 될 때다. 특별히 이렇게 글로벌 환경들이 급변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휘둘러 버리면은 정책은 타이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서 실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깊이 있게 판단을 하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더 늦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터치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소망하기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라도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는 조명을 해야 될 시기다. 특히 내년도가 글로벌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러한 부분들 좀 강력하게 제가 좀 피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늘 늑장 대응이죠.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의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5만 원짜리가 굉장히 많이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통 물량은 굉장히 적다고 하죠. 자, 이것은 5만 원짜리가 꽁꽁 숨겨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는 5만 원짜리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럼 돈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정책 위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늑장 대응을 또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저 때문에 피해 나온 업종들 많았습니다. 네네. 그죠? 특히 자동차 쪽이 제일 피해가 좀 컸었는데 네네. 앞으로도 이 피해가 좀 지속될지를 오현진 멘토님께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지속될 것이다 아니다를 딱 타건지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일단 자동차 업종을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엔저에 의해서 자동차 업종의 피해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일본 차와 한국 차를 외국인 입장 혹은 뭐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차를 살지에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엔화 약세가 되게 되면 일본 차를 더 싸게 팔 수 있는 유인이 생기겠죠. 그러면 한국 차가 아니라 일본 차를 구매를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볼 때 국내차가 일본의 점유율을 정신없이 뺏기면서 국내차의 판매가 확확 줄어든다. 그거는 엔저에 대한 피해를 제대로 입고 있는 거죠. 무조건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9%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엔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라기보다는 엔저에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하는 그런 우려의 매도 매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심리적인 효과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맞죠. 특히 엔저는 자동차 약재다라는 게 아주 공식처럼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엔저에 대한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주가는 미리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약세가 부담인 것은 확실히 맞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엔저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엔저가 다시 한번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주가 쭉쭉 떨어진다면 그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좀 부담스러운 의견을 내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엔화의 움직임을 좀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저에 따른 그런 악영향을 자동차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 피해 없을 것이다. 자, 저 현대차, 기아차 지금 외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시장 점유율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 내년도에 현대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가면서 오히려 아베의 정책 실패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얘기해 주니까 제가 너무 발전시켰나요? 네, 조금 발전을 시켰는데 예. 네, 어차피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계수 멘토님. 네. 자, 그러면 엔저 수혜주가 또 있습니다. 그죠? 네. 엔저 네. 피해주가 있는 반면에. 네. 근데 엔저 수혜주도 별로 빛을 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엔저 수혜주, 그럼 이번에는 좀 빛을 발휘할까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상황이 시장의 이제 핵심을 좀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유가에 대한 부분, 엔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불투명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배팅을 하기가 투자자들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 최근에 들어서 시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딱 하나는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 그거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엔저나 유가나 또는 글로벌 마켓의 어떤 그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제는 어차피 12월 장세는 지금 이제 소강 상태의 그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한적인 반등, 제한적인 하락.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와 이번 주 들어서 새로운 패턴으로 지금 주가가 물밑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미 실적을 겨냥한 부분들로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 1월 장세가 이제 베어마켓 형태로 마켓이 전개가 되면서 결국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 시장이 다들 아시다시피 유동성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하락 쪽으로 뭐 코스피 지수가 1900 밑으로 가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 그만한 악재의 영향을 또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도 보면 그렇게 무슨 그 유동성이 확 공급이 되면서 뭐 올라가거나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움직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한적인 반등과 제한적인 하락에 있는 상태에서 제일 유리한 시장의 판단은 어떤 부분으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은 종목 싸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벌써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결국은 종목 중에서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단순화시켜서 접근을 한다면 많이 빠진 것 중에 내년 4분기 실적이 괜찮고 내년도에 그래도 비빌 언덕들이 있고 이런 종목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수익률을 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나타난 외적인 부분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쫓아서 거기에 편승해 가는 부분을 택하는 부분이 더 시장 대응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두 분 다 생각이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엔저, 수혜든 피해든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양경석 멘토님께서는 정부가 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을 꼭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주요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오현진 멘토님은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대응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수익률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15일 월요일 막상먹카 투맨쇼 시즌2에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계 류현진, 그죠? 뚝심 있는 투구. 자, 우리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에는 현대차 한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마이너스 2.24% 하락하면서 현재 손실 구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식계의 서경석. 예, 조금 현명하고 발빠른 매매를 하시는 우리 양경석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카드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34,500원에 편입 성공하면서 현재 0.9%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 혼자 우뚝 올라가 계시는 유니테스트가 100% 확정 수익률로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예, 먼저 포트폴리오 AS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님, 현대차 좀 아베의 뭐 선거 승리 때문입니까?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현대차 조금 AS 전략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 세게 밀렸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위 기업입니다. 지수 하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측면이 하나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결국은 일본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조기 총선에 대한 부담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엔화가 더 추가적인 이제 약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담감도 함께 안으면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밀렸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매수할 때 언급했었던 이제 매수 이유 중에서 아직까지 깨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좀 견조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삼성그룹에 이어서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되게 된다면 역시 현대차도 긍정적인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자사주 매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저의 직접적인 피해를 아직까지는 입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눈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PER이 가장 낮은 저평가 기업이외에는 틀림없습니다. 어차피 현대차를 말씀드릴 때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반등을 좀 노리겠다라는 관점에서 편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엔저가 가속화되게 된다면 분명히 부담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저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라는 관점이니까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현대차가 밀린다면 그때는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은 타이밍 싸움이 아니다. 타이밍 싸움 아니죠. 주식은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수익을 기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의 흐름들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제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현진 멘토님께서 아주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지난주 금요일 날 들고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별로 뭐 AS 특별히 하실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20일 이동평균이 오늘 자리 저점이 20일 이동평균 딱 찍고 튕긴 가격입니다. 야, 상당히 예. 주가 움직임이 차트를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121선이 이렇게 쭉 짱짱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61선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21선 이렇게 쫙 가는 종목인데 20일 받치고선 이 고봉 싸움 지금 앞에 37,000원대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에 들어간 것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이거 예상을 하고 좀 낮은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정도 진입하신 분들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저점을 짚어주셨다. 요걸 조금 또 깨알같이 좀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떤 종목들을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멘토님이십니다. 자, 녹십자 들고 오셨네요. 자, 2016년부터 면역 글로불린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외국인 기관 양매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양경성 멘토님. 금일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이죠. 위닉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4분기 흑자 전환할 것이다. 요 기대감. 그 다음에 제스키 브랜드 가치 강화 예상이 된다. 그리고 중국의 공기청정기 시장성이 양호하다. 요걸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히든 카드 얘기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얘기 듣고 가야 되겠죠. 자, 오현진 멘토님부터 좀 얘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요. 자, 녹십자. 최근 들어 녹십자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로벌 쪽에서 좀 인정을 좀 받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가져와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녹십자는 이제 국내 상위 제약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아실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사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혈액제제와 백신 제제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혈액제제와 백신 제제가 잘 팔리면 그만큼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WHO양 독감 백신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 준비한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WHO로부터 다인용 독감 백신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수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고 작년까지는 수주 규모 증가세가 눈에 띄지 않았는데 올해 수주 규모가 3배 이상 늘었죠. 당분간 빠른 수주 확대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견조한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독감 부분 백신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독감 백신 시장이 현재 1,450억 원 규모거든요. 매년 약 5%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녹십자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액제제 부분의 북미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혈액제제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올해 초에 캐나다 정부 관련 기관과 혈액제제 부분의 공장을 설립했고 우선 구매 협약까지 체결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후년부터는 이제 신약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본격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사실 제약업체라고 하면 이제 신약 모멘텀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신약
라는 것이 사실 개발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그러니까 완판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되기까지는 거의 10,000분의 1 정도밖에 확률이 안 된다고 그래요. 초반에 전임상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몇십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 몇백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2상,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까지 통과가 되어야 그제서야 겨우 시판을 할 수 있는 건데, 녹시좌 같은 경우 현재 면역글로불린의 미국 임상이 맞춰진 상태로 그 부분에 대한 판매도 기대된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실적도 좋습니다. 매년 매출 10% 정도 성장하고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녹시좌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전에 고가는 좀 넘어선 가격대고요. 아직 차트상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차트상의 방향성보다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미리 좀 선취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상으로도 이제 수렴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빠른 반등도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근 14만 원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16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 13만 원, 매수가는 14만 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는 계속 상향 의지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 보신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입니다. 네, 위닉스인데. 예, 위닉스요. 예. 예, 이거 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상따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그렇죠. 있는데요. 없잖아 있죠. 예. 자, 이거 좀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격 제한폭을 오른 종목이 오늘 이제 상한가 물량이 한 2만 주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거래가 좀 많았어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을 제가 추천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적용을 시켜드리는데, 그러면 그 정도 추격 매수를 할 정도 이렇게 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판단을 해볼 때, 이 주가의 움직임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10,000원대 올해 28,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10,000원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약 3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3분의 1 토막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가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딱 한 가지는 많이 빠졌던 이유가 3분기에 적자 전환입니다. 상당 적자 폭도 굉장히 컸었어요. 100억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습기 시장에서 상당한 그 매출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했었는데, 알다시피 이번 여름에 날씨가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가버려가지고 제습기가 재고에다 묶여버렸습니다. 그 재고 금액이 약 한 900억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었는데, 11월 달에 이제 물 발행을 해가지고 250억 정도 일단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이제 반전을 시키는데, 요 부분에 의해서 손실 처리는 거의 다 끝난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특별히 12에서 250억 들어온 배팅을 한 그러한 펀드를 보면 상당히 유력한 괜찮게 보고 배팅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게 뭐냐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4분기에 바로 분기에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당연히 뭐 3분기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해도 흑자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도에 사실 중국의 공기청정기 시장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가장 변화를 갖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의 가구 업체를 통해 가지고, 현지 업체를 통해 가지고 윤린 전략으로 마케팅 전략, 제휴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 라인을 타고 1,000개 이상의 점포에 자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입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향후 내년도 중국의 공기청정기 시장 한 2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공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북경 같은 데도.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문제에 지금 중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먹혀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재무구조 굉장히 탄실합니다. 재무구조 굉장히 탄실하고 로가 50 정도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제대로 풀려나가면 물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그래서 14,000원 정도면 최근에 단기간에 약간 올랐지만 부담은 없다. 일봉상에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봉 차트상에서 이렇게 21선을 올랐으면서 5일, 10일 이동평이 정배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입입니다. 초입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거래가 지금 수반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가 수반된다는 얘기는 당분간 21선 밑으로 가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15,000원대가 앞에 고점인데 이 물량을 잡아내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4,000원대에서는 매수의 관점에서 임해야 되고, 이것을 약간 크게 보면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주봉상에 하락 추세를 끝내고 하락 추세의 이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5주 10주 이동 평균이 돌기 시작합니다. 거래만 수반이 되면 주가는 바로 앞에 고점을 회복하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4,000원 정도에서, 물론 뭐 주가가 약간 흔들리면 13,000원대로 잠깐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봐서 판단하시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4,000원이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이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손절 가격은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식을 할 때 원칙은 뭐냐, 21선이 깨지면 팔아야 됩니다. 21선이 깨지면 굉장히 주가가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21선 이렇게 차트상에 깨지게 되는 5일선, 11선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깨지게 되면 이것은 미련 없이 손절해야 된다. 그래서 11,6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 매수가, 목표가 다 정해 주셨는데요. 자, 요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도 못 드리겠고 이만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제습기가 필요한, 즉 가습기가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 제습기를 들고 나와주셨는데 일단 실적 포인트를 주로 잡으신 것 같고요. 자, 녹십자의 어떤 수출, 즉 혈액 제제 부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되는 것 같아서 아마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녹십자 헌혈해 보시면 녹십자는 돈으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네요.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